지금부터 민주당 제64차 원내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민주당 약속 살리기 위원회와의 연석회의입니다. 전병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민무신 분리,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을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믿음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키는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뢰의 정치의 대명사라고 자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깨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계속된다면 무신 분립 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생복지에서 정치, 경제, 전 국정 분야에 걸쳐서 90여 개가 넘는 공약이 깨지고 뒤집히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중증질환, 기초연금, 그리고 군복무 연한, 지역균형 문제, 그리고 쌀 직불금 약속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약속을 파기하고 깨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약속을 계속 뒤집고 파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잃은 정권은 정권의 실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회기 후퇴시킨 90여 개, 90 플러스 알파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질기게 요구할 것입니다.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약속 살리기 위원회를 가동시켜서 약속을 되살리고 파기된 대선 공약을 복원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실패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생의 근본은 민주주의와 정부 안정, 즉 정치의 복원입니다.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 듣기도 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새누리당이 민생 챙기자는 주장을 폄훼할 생각도 반대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행태는 사실상 참 민망한 지경입니다. 동양 사태 그리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만들어준 정권의 재벌 특혜가 고스란히 서민의 피해로 전가된 희대의 금융사기이 바로 동양 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피해자 만나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닌 국민 기만 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부자 감세 세수 부족을 감추려는 반민생 가렴주구 행태부터 멈춰야 합니다.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세수 부족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국세청, 경찰청 등을 동원해서 사실상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 음식점, 영세, 자영업자까지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까지 포함해서 온갖 명분의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을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전월세 대책, 을 살리기 민생입법, 경제 민주화 실천, 그리고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민주당의 대안을 반드시 입법해서 관철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불법 대선 개입 공작
범죄 자금으로 사용됐음이 어제 예결위 결산 심사에서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에 지원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2010년 사령부 창설 때는 없었던 활동비 지원이 2011년부터 시작돼서 총선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40%까지 증가되었습니다. 결국 선거 공작 자금이 증액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지난 5년간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숨겨놓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헌법 파괴에 사용한 것은 참으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를 불이한 권력이 사유하고 낭비한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예산 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서 국정원 예산의 국회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 계획 관련해서 안보교육 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입니다. 결산을 예산 심사와 연동해서 혈세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정병환 정책위원장님 있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는 능력은 탁월하신데 국가 경영 능력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입니다. 대규모 추경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으로 나라 국가는 비어만 가고 국가 채무는 사상 최대로 증가된 것도 모자라 이제 지방정부 살림까지 거대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한 세수 2조, 지방세수 2조 5천억 원의 반은 지방소비세 3% 인상으로 나머지 반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중앙정부 재량으로 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또 내년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취득세 인하는 소급 적용까지 하고 원샷에 조치하면서 감소되는 지방재원은 단계적으로 중앙정부 재량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흥분의 어려운 살림은 아랑곳 않는 놀부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든지 지방교부금 배분 비율을 인상하든지 해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인하와 소급 적용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원 보전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법안 처리에 동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금년도 미집행 예산의 불용 처리를 종용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 금년 예산 통과 시에는 금년도 4%의 경제 성장을 자신감 있게 주장을 하더니 금년도 4월에는 입장을 180% 수정을 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이유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세출 예산까지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는 경기 회복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입장을 바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국민만 혼란이 극심합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널뛰기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국가를 동네 구멍가게봐도 못한 수준으로 운영하는지 재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선거당은 정확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민간 경제 운영 방향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정원 국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소위 댓글 알바로 지목된 민간인 이 모 씨에게 11개월간 총
3,08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것을 국정원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모자라 국민의 혈세를 들여 민간까지 끌어들여 선거 개입한 것은 흉악스럽다고까지밖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정원의 예산 사용 특례를 인정한 예산회계 특례법 폐지 법안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취업업권의 특권을 악용한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와 국회 심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예산회계 특례법 폐지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운영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성적표에서 투학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군 기무사령관까지 인사 문제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후속 인사로 지명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문영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황찬영 감사원장 후보자 모두 세금을 체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현우석 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등 12명이 임명 제청 뒤에 미납 세금을 납부해서 입각세라는 비아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세금 체납자 고위공직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금 체납은 고위공직자로 가는 지름길이자 필수 조건이고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는 세금 체납 경력자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 세금 부담을 늘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는 세금 체납했던 분들로 채운다면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4대 정중지라 기초연금 등의 약속은 못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세금 안 낸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를 책임질 김진표 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또 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강조하신 것처럼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꼽히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을 신자를 나눠보면 사람 인근의 말씀원입니다. 결국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는 일이 신뢰를 쌓는 기본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의 약속 파기가 너무 심각해서 후보 시절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 돼서 비원칙과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상보유, 기초연금 등 복지 강화 약속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공수표로 변질해버렸고 경제 민주화도 속도 조절론에 맡겨서 동력을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 성장률은 이 잠재 성장률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실업과 일자리 부족, 또 저출산 고령화, 최악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우리 사회의 사회적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장 가계부채가 천조에 육박하고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62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엔겔지수가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산층이 서민으로 서민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국회에서 저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재정정책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인데 재정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세수가 부족하다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지난 MB 정부 5년간 또 박근혜 정부 10개월간 지속해온 부자 감세 철회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 지출에 투자해서
내수 진작을 통해서 서민 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감세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경제 주체가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재벌의 상장 계열사 유보율이 자기 자본의 무려 14배, 1,400%가 넘었고, 잉여금은 10대 재벌의 잉여금이 현금 보유 잉여금만 405조에 달합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세계의 슈퍼리치라고 불리워지는 조지 소로스라든가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미국의 재벌들은 자기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며 미국 의회에 청원을 했고, 이것이 미국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서 미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인가 발표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부자 증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 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권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약속살리기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헌신짝처럼 내버린 공약들 중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되살려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연말까지 이를 법안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 살리기가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신뢰와 함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회복하는 주축도를 놓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주당의 약속 살리기 위원회에는 그 활동 방향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파기를 국민이 체감하는 아젠다 위주로 집중 제기하고, 민주당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세정의 실천 특위와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대안을 중심으로 조세, 예산, 복지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가 맡고 공약 총괄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저와 함께 장병환 정책위장님,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님, 이용섭 의원, 양승조 최고위원, 최재천 예결위원회 간사, 정성호 원내수석 대표가 위원으로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분과위원회는 가급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맡아서 해당 분야를 함께 작업하도록 했습니다. 복지 분야에는 여러 개 상임위원으로 나눠져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김용희 위원님이, 교육은 유기용 위원님, 경제는 김현미 위원님이, 군안보는 안규백 위원님이, 민영화는 윤후덕 의원, 농어촌 의원은 김영록 의원, 지역은 이윤석 의원이 담당해서 자주 모여서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연말까지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실리와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예, 과연 그렇습니까? 복지 분야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는 지난 대선 시절에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을 드리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약집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전국에 걸린 수만 개의 플랜카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부터 72% 정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시절과 비교할 때 경제상의 급격한 악화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어르신의 30%, 약 180만 어르신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대국민 거짓말, 국민 기만이고 표를 훔친 것과 같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신장 질환,
희귀 난치성이란 등 4대 중증 질환을 국가가 모두 분담한다는 공약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공약집에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문재인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제의하고 논의한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 밖에 어린이 보육비부담, 노인 일자리 수당 2배 인상, 저소득층 기저가 부담 등 주요 복지 공약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후보들이 거짓말 공연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라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호 중진서 부의장 발언입니다. 네, 문병호입니다. 저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망언을 규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남재준 원장은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대북 심리전 활동이 국정원의 기본 임무라고 강변했습니다. 정말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문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은 다음 각호 직무를 수행한다. 1호에 국내 정보 관련해서는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공,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그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국정홍보처 역할을 하고 국민 계도기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금도 국정원이 국정홍보처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 계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원장이 이게 아직까지도 국정원 개혁안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프 개혁안도 작성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국정원의 고질적인 병폐, 중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발상을 가진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예결산 회의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쓰는 모든 기관장들이 다 회의장에 참석을 하고 국회의원과 국민의 예산 사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국정원장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민 혈세 1조 원을 매년 국민 혈세 1조 원을 쓰고 있는 국가기관의 장이 국민의 앞에서 국회 앞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밀실에서 깜깜이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의 예산을 국회가 샅샅이 통제하고 심사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혁안을 하루빨리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가 만사가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할 때마다 사고지르고 심지어 불복종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단행된 군 장성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관을 임명 6개월 만에 경질했고 이 기무사령관은 임식조차 하지 못한 채 군복을 벗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군내에서 각종 설이 난무하고 또한 안보의 철통같이 매진해야 할 군심이 슬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국방부 장관과 전 기무사령관 사이에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불인견입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떠나 참 대탄스러운 일입니다. 현 정부는 NLL 포기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더니
이제는 인사 군심까지 부임시키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려스럽습니다. 안보의 근간은 국민의 단합입니다. 분열의 정치론 국민의 단합을 깨할 수 없습니다. 튼튼한 안보 또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떠나 하루속히 혼란스러운 군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수습 방식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원수미 의원님.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환노의 국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 서비스 최정범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1월 2일 을지로위원회에서 천안 장례식장에 방문했습니다만 배고프고 힘들었다. 동료들의 고통을 옆에서 보는 것도 어려웠다는 짧은 뉴스는 우리가 지금 2013년을 살고 있는가 되묻게 합니다. 게다가 삼성은 고액 임금을 받아갔다는 망자를 모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표적 징계에 일감 빼기로 노조 파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전국 11개 센터에 대해 외부에서 제휴 인력을 뽑아서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면서 대체 인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을 관할 지역을 쪼개서 이것을 비조합원들에게 주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면서 또한 비조합원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법위에 군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삼성 봐주기로 일관하는 탓입니다. 이미 환노의 국감에서 표적 징계 등 노조 파괴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삼성은 이런 국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음에 민주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주목하면서 향후 보다 강력한 대처를